대전에서도 처음으로 지역 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1.6배 높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국적으로는 일주일째 700명 이상이 확진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민생행보 첫 일정으로 대전을 찾았습니다. 현충원 방문 이후 카이스트를 찾은 윤 전 총장은 이틀째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산사태와 주택 침수로 2명이 숨졌습니다. 농경지 침수와 철도 운행 중단 등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대전 대덕구가 생태공원을 만들겠다며 저수지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잉어와 강준치 같은 수생물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생태공원 조성 현장 고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에서 지역 사회 감염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관련된 확진자가 40명이나 돼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대전에서도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입국자 사례가 아닌 지역사회 내 감염으로는 대전에서 처음입니다. 해당 확진자는 노래방 종사자로 대전 서구 지역 노래방 연쇄 감염의 지표 환자입니다. 이 확진자를 시작으로 노래방 손님과 업주, 다른 노래방 종사자 등 모두 40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전시는 이들 모두 델타 변이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지표 환자 중심으로 우리 지역 내에 한 40여 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6월 말에 확진이 되고 7월 초까지 인원이 좀 늘었는데 대전은 최근 일주일 새 하루 평균 확진자가 24명에 달해 감염 확산세가 뚜렷한 상황.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5배가량 강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됩니다. 대전시는 지난 1일부터 1단계로 낮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2단계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백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수도권에 이어 대전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해 실외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하루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46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33명, 세종이 5명, 충남이 8명입니다. 대전은 대전체육중고등학교와 관련해 학생 2명과 보호자 등 총 3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누적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45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대전시 상수도본부에서 연쇄 감염이 이어져 40대 직원 1명이 추가 확진됐고 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 29명도 확진됐습니다. 세종에선 대전 확진자의 접촉자 2명 등 총 5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남에선 천안에서 4명이 확진됐고 서산과 논산, 예산과 보령에서도 각각 1명씩 확진됐습니다. 네, 이번엔 전국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연속으로 700명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줄지 않는 가운데 모레부턴 방역 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영업을 열흘간 정지시키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현대백화점입니다. 지난 4일 식품관 종사자 2명이 최초 확진된 뒤 추가로 12명이 더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부 종사자는 증상이 있음에도 계속 근무하였고 또 대부분 종사자가 인접한 곳에서 장시간 근무했으며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어제 휴점한 데 이어 오늘도 조기 폐점한 뒤 방역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노원구 태권도장과 성북구 고등학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각각 14명,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도 746명 늘었는데 이 가운데 서울 320명 등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 방역당국은 모레부터 방역 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 정지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1차 위반 시에 지금까지는 경고가 시행 규칙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경고 없이 바로 영업 정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더 많은 백신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하루에 2만 5천 명 정도밖에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젊은 층들에게 빨리 백신을 맞출 수 있으면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밤 10시 이후 한강공원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외 음주로 적발된 시민들에게는 우선 계도 조치를 시행한 뒤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네, 이번엔 호우 피해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금까지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새벽 재난 대응 태세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먼저 피해 상황을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부지방에 내린 비로 지금까지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해남군 대흥사 인근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숨졌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택 침수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남 광양에서 산사태로 주민 1명이 매몰됐는데 수색 결과 숨진 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해남과 강진, 진도 등에서는 주민 1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집중호우로 주택과 상가 43곳이 물에 잠겼고 농경지는 7,572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통제구역도 늘었습니다. 지리산을 비롯해 10개 국립공원 287개 탐방로가 통제됐고 순천에서 광주 송정 노선의 철도 노선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김포와 울산 여수공항의 항공기 11편과 여수에서 거문, 제주에서 우수영 등 24개 항로의 여객선 40척의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중대본은 오전 3시까지 전남 일부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300mm를 넘으며 피해 우려가 커지자 오전 4시를 기해 호우 대처를 위한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전남 나주시 남평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각 지역에서 제보도 이어졌는데요. 시청자들이 주신 이 제보 영상을 김재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사찰 주변으로 폭포수 같은 거센 물살이 쏟아집니다. 밤사이 내린 폭우로 사찰로 이어지는 계단은 어느새 새로운 물길이 됐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물살, 제보자도 1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라고 합니다. 강한 비에 무화과를 키우던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폭우로 불어난 물이 금방이라도 도로 위로 넘칠 듯 넘실대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계곡으로 미쳐 빠지지 못한 채 도로 위까지 넘쳐 흐릅니다. 그 위를 걷는 제보자의 발이 휘청일 정도로 물살이 거셉니다. 물은 경사로로 빠르게 흐르며 주민들이 사는 주택까지 위협합니다. 폭우로 도로가 잠기면서 시민들의 출근길은 험난했습니다. 방전돼 멈춘 차량을 힘겹게 미는 시민의 모습도 보입니다. 제보자는 평소 10분 거리의 출근길이지만 오늘은 도로 침수로 30분 넘게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해남군 화산면의 농경지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긴 데 이어 축사까지 침수되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천이 범람해 옆으로 난 산책길과 자전거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 경남 김해시 구산동의 해반천 상황입니다. 전남 진도군에서도 불어난 강물이 넘치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하천 인근에 있던 건축자재 상점과 다리 공사 현장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세찬 비가 계속 내리는 상황. 하천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은 특별히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남 강진군에서는 밤새 폭우가 내리면서 논둑이 터졌습니다. 규모가 큰 수로가 터진 데 이어 인근 논둑까지 연이어 무너지고 있다고 제보자는 설명했습니다. 도로가 침수되면서 주민들이 통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폭우 때문에 보수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범람한 하천이나 물에 잠긴 도로를 지날 때는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네, 이번엔 전문가를 통해서 장마철에 자주 발생하는 재해와 재난 피해 예방법을 짚어보겠습니다.
대전보건대 재난소방건설안전과의 김동훈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선 리포트도 봤지만 이게 피해가 장마전선이 올라오면 우리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여름철에 일단 많이 발생하는 피해 유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여름철이라고 계절별로 얘기하시면 자연재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 자연재해에서는 우리가 지금같이 비가 많이 내리는 집중호우와 또 이 집중호우와 더불어서 바람까지 부는 태풍, 그다음에 무더위까지 더불어는 폭염, 이 세 가지를 여름철의 큰 재난재해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세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주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피해가 집중되고 있죠? 지금까지는 태풍하고 폭염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2020년도 작년에는 이 집중호우가 갑자기 큰 피해를 발생을 했습니다. 예. 작년에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침수가 되고 또 그렇죠. 지하차도가 침수가 됨으로써 차량도 침수가 되고 또는 인명 피해까지도 발생하는 큰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를 인간의 힘으로 막기는 힘든데 준비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까? 이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물이 내리는 겁니다. 물이 오는 거기 때문에 네. 물의 흐름을 역류시키면 안 됩니다. 물을 잘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예. 가정집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하수구 또는 배수로 등을 정비를 해서 막힌 곳을 미리 뚫어주시거나 또 차량 침수 같은 경우는 저지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안전한 곳으로 미리 옮겨 놓으시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고 또 관리실 같은 경우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으면은 모래 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미리 예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요맘때 발생하고 있는 게 산사태 피해인데 오늘 새벽 전남에서도 이 산사태 피해로 인명 피해까지 있었습니다. 일단 징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징후가 있습니까? 이게 산사태는 산 정상에서부터 표토층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계곡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 다양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징후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예. 땅이 울고 올라오거나 땅이 움푹 올라오거나 또는 계곡물이 흙탕물이 내려오거나 또는 경사면에서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릴 경우에는 이때는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징후고요. 예. 또 이 산 주변에서 갑자기 땅이 우웅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때는 산사태가 시작이 됐다는 징후이기 때문에 그때는 신속하게 대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 곧바로 산사태가 발생하나 보네요. 그렇죠. 이게 위에서부터 산 정상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의 영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순간적으로 빨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처음에는 저 천천히 오겠지 예측을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자연의 힘은 더 세기 때문에 더 빨리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징후들이 발생하면 대피를 해야 되는데요. 어디로 대피해야 됩니까? 산 위로 가야 됩니까? 아래로 가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하면 산사태가 발생되는 멀어진 지역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높은 곳을 대피하라고 돼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 집중호우나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물에 예.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반이 안전한 높은 곳을 찾기는 되게 힘듭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피 공간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대피 공간도 마련을 해놔야겠네요. 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70%가 산지이기 때문에 집 주변에 산들이 많단 말이죠. 이 네. 산들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컴퓨터로는 산림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예.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은 전국적으로 다 나올 수 있는 그 산사태 주의보가 나오게 돼 있고요. 예. 휴대폰 어플로 가면은 스마트 산림 재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예. 이 어플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GPS를 따라서 그 지역에 산사태 주의가 나오는지 경향을 판단해서 알림이 울리게 돼 있고 이 어플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 산불이 발생을 하거나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보를 반대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PC로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는 스마트 산림 재해 어플. 네. 예, 유용한 정보 같습니다. 끝으로요. 이 산사태 말고도 각종 재난 재해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정보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국민 재난안전 포털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각종 재난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으시고요. 그에 대한 대피 요령 또는 관련 법령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알 걸 일단 알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재난 안전 포털.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범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민생 행보로 오늘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대전 현충원과 카이스트를 잇따라 방문했는데 윤 전 총장은 자신을 둘러싼 충청 대망론 논란에 대해 지역민의 정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전 현충원 참배로 민생 행보에 첫 발을 뗐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일주일 만입니다. 이어 카이스트에서는 원자핵 공학과 학생들과 간담회를 하다 예정에 없던 탈원전 반대 토론회에 깜짝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민생 행보 첫날부터 안보와 탈원전을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좀 무리한 그리고 너무 성급한 이런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재고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충청 대망론 논란에 대해서는 충청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없어서 나오는 말이라며 본인은 연고가 없지만 친척들이 500년 전부터 충남에 뿌리 내리고 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에 관해서 충청 대망론을 많은 충청인들께서 언급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뭐 굳이 옳다 그르다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지역민들의 하나의 정서라고 저는 생각을 할 뿐입니다. 지역 현안에 관련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는 기관이 아닌 기업이 이전하는 민간 주도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인 김건희 씨가 최근 한 언론 매체를 통해 과거 논란을 해명한 것과 관련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짧게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지난해 10월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에 지정됐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의 후속 조치는 아직까지 발표된 게 전혀 없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은 본격적인 대선 전국으로 접어들기 전에 정부와 여야 대선 예비 후보들을 상대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강하게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집중 취재 먼저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과 충남 내포 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 벌써 9개월. 하지만 그동안 진행된 후속 조치는 전무합니다. 대전시와 충청도가 각각 수도권 공공기관 24곳과 20곳의 이전을 목표로 해당 기관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다각도로 접촉했지만 아직 어떤 답변도 얻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영향이 큽니다. 공공기관을 다시 이전을 하고 해서 그 지방이 어떤 하나의 어떤 거점화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지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여야 대선 예비 주자들 가운데서도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카드는 양승조 충남지사 혼자만 꺼내들었습니다. 다른 예비 후보들은 수도권 여론도 살피하기 때문에 공약화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급기야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오는 9일 내포 신도시에서 모임을 갖고 현 정부와 대선 예비 주자들에게 공공기관 2차 이전 선언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4개 시도지사가 이례적으로 강공을 펴는 것은 대선 예비 주자들마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소극적일 경우 차기 정부에서도 큰 기대를 걸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특히 대전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행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전 이전이 거론된 3개 기관의 입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터라 불안감이 큽니다. 충남 또한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가 주무부처인 국토부 내부에서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터라 이번 공동거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2차 이전 결정을 강하게 압박한다는 각오입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네, 이런 지역 분위기에 충청권의 민심을 다독이려는 듯 오늘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잇따라 대전을 찾았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 차질 없는 진행을 강조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도 혁신도시의 원활한 추진과 중기부 이전 대체기관의 조속한 정착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조정아 기자입니다. 대전을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의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과 관련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 모델 추진을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대략 윤곽이 나온 단계라며 곧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을 완성해 가는 단계가 있고요.
곧 아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거기서 아마 결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정부 입장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대전의 경우 기존 원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해 혁신도시 건설을 제한한 데 대해 타 지역과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며 적극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도심의 재생 사업하고 이걸 같이 엮여서 하면 다른 여러 가지 공공 인프라를 함께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또 귀한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차 대전을 찾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도 중기부 대책 기관 이전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송 대표는 오는 9일 K바이오 래퍼브 후보지 발표와 관련해 최근 정치적 입김 등 잡음 논란을 의식한 듯 엄정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도 치열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엄정한 중립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 대표는 또 국가 균형 발전의 충청권이 그 중심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충청권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 정부 여당 지도부까지 대전을 찾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희성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첫 민생 행보 대전이었습니다. 충청 챙기기, 충청 대망론 띄우기에 나섰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본인에게 유리한 지역구도를 형성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뭐 선거에서는 이제 구도하고 인물하고 바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지역구도 중에 중요한 충청 지역에 대한 기반을 좀 형성하려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영남, 호남, 충청 이런 어떤 인구 구조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영남, 충청, 호남의 어떤 인구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충청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또 충청 대망론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좀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로 다음 날 국회를 방문했을 때도 조상이 500년 넘게 충남에 사셨으니 저의 피는 충남의 피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과 행보로 충청권의 민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윤 전 총장은 이제 서울에서 나고 이제 서울에서 자랐는데 이제 조부와 부친이 충남의 이제 논산, 공주 일대에서 그동안 이제 나고 자라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쪽에 이제 파평윤 씨가 이제 또 집성촌이 형성이 돼 있어요. 아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충남의 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 시절에도 대전지검, 대전지청 그리고 논산지청장까지 거치면서 이제 충청과의 인연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론조사에서도 충청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 충청권의 정치 지형상 보수와 진보가 지금 양분된 그런 형상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이제 스스로 충청의 아들이라는 프레임을 갖는 것은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대선 때마다 캐스팅 보드 역할만 했던 충청권이 이번에 충청 대망론을 이룰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윤석열이라는 강력한 대권 주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충청권의 민심은 좀 더 요동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진정성을 얼마나 보여주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네. 자, 윤 전 총장의 탈원전 반대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검찰총장 사퇴부터 또 정치 참여 계기까지 월성 원전 수사, 또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밝혔고 또 오늘은 카이스트에서 탈원전 반대 의견을 듣는 일정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것들을 두고 대선 출마를 위한 알리바이가 아니냐라는 비판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윤 전 총장의 그 대선 키워드는 이제 공정과 상식인데 이를 가장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례가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원전 수사의 공정성과 또 탈원전 정책이 한국의 에너지 정책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주기에 아주 좋은 그런 소재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 탈원전 반대 행보를 보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일반 국민들도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통해서 자신의 선명성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자질 검증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앞서 보셨지만 오늘 윤석열 전 총장만 대전에 온 게 아닙니다. 민주당 지도부 김부겸 총리도 대전을 방문했는데요. 이 K-바이오 래퍼부 같은 공모 사업의 수도권 배제, 또 혁신도시 시즌2의 차질 없는 추진 같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정부 여당의 이런 움직임과 발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결실이 있을까요? 예, 뭐 이제 선거가 닥쳤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여야가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법을 뜨거웠습니다. 먼저 경쟁적으로 제정을 예. 하겠다 뭐 이렇게 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없어졌잖아요. 예. 결국은 이제 일부 정치권, 특히나 이제 여당이나 야당에서 이렇게 선심성 그 공약 같은 그런 부분들을 좀 내세우는 거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정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할 부분은 준비하고 또 예. 행정에서도 좀 잘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민간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민간 영역까지 좀 이렇게 좀 서로가 팀워크를 잘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대선이 이제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짧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또 충청권이 어떤 역할을 이번 대선에서 할 수 있을지 좀 간단하게 짚어주신다면요. 대선 8개월은 뭐 8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하루하루. 뭐 우리가 뭐 앞서 봤듯이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LH 사태 이후에 완전히 그 역전이 되는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헛발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전 대덕구가 생태공원을 만들겠다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저수지에 살고 있던 물고기 등이 집단 폐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수지 바닥이 다 드러날 정도로 물을 빼버렸기 때문인데 생태공원을 만들려다 오히려 이 생태계를 파괴한 꼴이 되었습니다. 현장 K 성룡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가운데를 빼고는 바닥이 훤히 드러난 한 소형 저수지. 다량의 물고기들이 긴 띠를 이루며 죽어 있습니다. 붕어와 잉어, 강준치 등 어림잡아 1000마리가 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최근 대전 대덕구가 시행한 생태공원 조성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저수지 둘레에 데크를 설치한다며 양수기로 물을 지나치게 퍼낸 겁니다. 1000마리 정도가 다 드러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건 사람으로 살 짓이 아니다. 지난 주말 산소가 부족해진 물고기들이 먼저 죽기 시작했고 가장자리에 조개류까지 집단 폐사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물이 조금 차긴 했지만 이미 죽은 어패류들은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덕구는 공사를 맡은 업체가 수위를 잘못 조절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농어문지 배수하던 수준 그 정도까지는 고려하고 그 환경까지는 저희가 조금 고려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고. 응급조치로 웅덩이를 파보지만 복구는 쉽지 않은 상태. 아기 두꺼비들이 산란을 하면서 사실 다수가 이제 이동을 하는 장면도 저희가 이제 포착을 했는데 사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훼손이 되게 되면 이제 사실은 야생동물 서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이제 상황이. 대덕구는 다음 달 초 공사를 끝낸 뒤 치어를 방류하겠다고 밝혔지만 생태계를 망가뜨린 생태공원이란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한 군의 이 대대적인 합동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현역 군장성이 부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연 군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지난주 국방부에 한 여성의 성추행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회식 뒤 노래방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거였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현역 A 준장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CCTV 화면에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긴급 체포된 A 준장은 보직 해임된 데 이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가해자가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군 장성이 성폭력 사건으로 적발된 건 2018년 성폭행 시도 혐의로 긴급 체포된 해군 준장 이후 3년 만입니다.
고 이중사 사건 이후 국방부가 정한 성폭력 특별 신고 기간 중에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28일 출범한 직후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재발 방지를 다짐했던 군의 약속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군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철저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국방부는 성폭력 특별 신고 기간 중 80건이 접수됐고 10여 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드러나는 성폭력 건수보다 적게는 2-3배, 10배 정도 이상 많을 수 있고요. 민간에서 견제와 통제를 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결국 해결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한편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열린 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부실 변론 혐의를 받는 국선 변호사와 뒤늦게 사건 보고를 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고의로 차량 접촉 사고를 내 4억 원가량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보험 사기 일당 30여 명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 유도 차선을 넘어오는 차량을 범행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회색 차량, 유도 차선을 침범한 옆 승용차와 충돌합니다. 또 다른 차량도 차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습니다. 알고 보니 모두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낸 접촉 사고였습니다. 이들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차선을 이탈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을 썼습니다. 24살 A씨 등 31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4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차선 이탈이 벌점과 범칙금 부과 대상이어서 과실 비율이 높고 경찰의 사고 접수도 잘 하지 않는다는 걸 노린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을 주도한 6명은 폭력 조직원으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 SNS를 통해 공범을 모집했습니다. 사람 수대로 보험금을 챙긴 것은 물론 경찰과 보험회사의 의심을 피하려고 매번 다른 동승자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사고를 냈습니다. 크게 도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 범죄의 표적이 될지도 모르니까 차선을 될 수 있으면 지키면서. 경찰은 보험 사기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 공범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측과 2년치 임금 교섭이 난항을 겪자 2년여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쟁의 행위를 결의한 현대자동차 노조도 내일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정 기자입니다. 세찬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대형 크레인을 점거했습니다. 크레인으로 오르는 계단 앞에는 8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농성 중입니다. 노사가 2년치 임금 협상을 두고 해를 또 넘겨 3년째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가 사측의 성실 교섭을 촉구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9차례 교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를 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전면 파업이라는 것을 결정했고, 노조가 전면 파업에 나선 건 회사의 물적 분할이 확정된 2019년 6월 이후 2년여 만입니다. 노조의 기본급 12만 원 인상과 특별위로금 지급 요구에 대해 사측은 재원 마련이 어렵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파업 없이 협상을 타결했던 현대차 노사도 올해는 가시밭길입니다. 5월 상견례 이후 13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순이익 30%의 성과급 지급과 64세 정년 보장 등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내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해 가결될 경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재계는 코로나 불황에서 기지개를 켠 경제 전반을 고려해서라도 조선, 자동차 업계의 노사 문제가 올해만큼은 원만히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정부가 세종시 청약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세종시 인구 유입을 위해 청약 대상을 거주민 50%, 전국 50%로 했지만 투기 수요가 전국에서 몰리는 부작용이 심해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 자격을 충청권으로 제한하거나 세종 거주민을 100%로 하는 안이 유력한 가운데 행복도시건설청은 인구 유입을 위해 전국 청약을 일정 정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이춘희 세종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7월 처리와 관련해 운영위원들 정진석 의원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춘희 시장은 이준석 대표와 대화를 해보니 세종의사당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고 당내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대화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달 말까지로 23일 이후에 개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강한 비구름대가 밤 동안 서서히 북상하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오전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 정도인데요. 강한 비가 예상되는 충남 남부 지역과 달리 세종과 충남 북부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과 세종이 23도, 한낮 기온은 대전, 세종 27도, 금산과 공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당진과 천안 22도, 한낮에는 서산과 아산 28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대부분 22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 높이까지 일겠고요. 돌풍과 벼락,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대부분 지역에서 가끔 비가 오다가 오전에 점차 그치겠지만 충남 내륙 일부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호우로 인한 각종 피해가 잇따르는 시기입니다. 자연재난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대비를 하면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집 주변에 위험 요인은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KBS 정규 뉴스, 재난방송, 또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혹시 모를 피해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